1650년 2월의 스웨덴 스톡홀름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북유럽의 바람이 창틈으로 끊임없이 파고들던 새벽이었지요. 그 차가운 방 안에 한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고 싶어 했고 늦잠 자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여겼던 사람.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가장 추운 나라에서 가장 이른 새벽에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웅크린 채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나온 삶을 되감아 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 그의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우리는 흔히 그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로만 기억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차가운 명제를 남긴 사람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 뚜껑을 열어보면 그곳에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무너지는 몸 때문에 서러워하며 자식을 잃고 남몰래 눈물 흘렸던 한 나약한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의 가면을 벗기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한 인간 데카르트를 만나보려 합니다. 몸이 늙고 병들어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모닥불 하나를 피워드릴 겁니다. 이야기는 그가 태어났던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카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고 덩그라니 남겨진 핏덩이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약했지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할 겁니다. 창백한 얼굴에 마른 기침을 달고 살았던 소년. 그에게 세상은 뛰어노는 곳이 아니라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밖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 때 어린 르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건강한 육체를 주지 않은 대신 신은 그에게 남들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다녔던 라 플래슈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 병약한 소년을 딱하게 여겨 특별한 허락을 하나 해줍니다. 르네야, 너는 아침 조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좋아. 이것은 어린 데카르트에게 엄청난 특권이자 기회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자신만의 생각 여행을 떠났습니다. 천장을 기어가는 파리 한 마리를 보면서도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 유명한 좌표. 기하학의 아이디어는 바로 그 병든 소년의 침대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건강해서 밖으로 뛰어다니기 바빴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수학과 과학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약하다는 것.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이었던 셈이지요.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몸을 덜 움직이는 만큼 우리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더 그윽해지지 않으셨나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약한 몸을 이끌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약골 철학자가 군대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지요. 하지만 그는 책상 앞에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30년 전쟁의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장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마주합니다. 1619년의 겨울 독일의 어느 마을에 머물던 때였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페치카라고 불리는 커다란 난로가 있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만나지 않고 오로지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던 시간. 그 좁고 뜨거운 방 안에서 데카르트는 인생을 뒤흔들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세 가지 꿈을 연달아 꾸었습니다. 무서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날아가는 꿈, 천둥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는 꿈, 그리고 펼쳐진 시집에서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라는 구절을 발견하는 꿈. 꿈에서 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계시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이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율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 오직 내 이성으로 확인된 것만이 진짜 진리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방법적 회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한 바구니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안에 썩은 사과가 몇 개 섞여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사과의 곰팡이가 성한 사과들까지 모두 망가뜨리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구니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사과를 전부 쏟아낸 다음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서 진짜 싱싱한 사과만 다시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의 머릿속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편견, 남들이 그렇다니까 따라갔던 생각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는 아집들, 이런 썩은 사과들을 골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확신합니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 만난 친구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조차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지독한 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나니 세상은 텅 빈 허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데카르트는 단 하나의 빛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이 순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 이것만큼은 결코 의심할 수 없구나. 내가 꿈을 꾸든 악마에게 속고 있든 속고 있는 내가 있어야 속을 것 아닌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적어 내려갑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짧은 문장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육체가 아닌 정신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주름진 얼굴, 굽어가는 허리, 침침해지는 눈. 거울 속의 나는 점점 낡아가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당신의 진짜 모습은 거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고 가족을 걱정하고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그 생각하는 정신. 그것이야말로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진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쇠약해져 지팡이에 의지할지라도 당신의 생각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의 힘을 깨달았기에 데카르트는 평생 병약한 몸을 이끌고도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인한 정신을 가졌던 그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데카르트에게는 평생 숨겨온 가슴 아픈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 프랑신입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하녀였던 엘레나와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습니다. 철학자로서의 명성 때문에 딸의 존재를 세상에 떳떳하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카라고 둘러대며 어딜 가든 딸을 데리고 다니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이성의 철학자가 딸아이 앞에서는 영락없는 딸바보가 되었던 것이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신의 선물. 그는 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프랑신이 고작 5살 되던 해 성홍열이라는 무서운 병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데카르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나의 모든 철학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구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어린 딸은 아버지의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날 천재 철학자의 이성은 산산이 초강났습니다. 그는 훗날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철학자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아비로서 울고 있네. 남들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게 부끄럽다지만 나는 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 내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세간에는 기괴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데카르트가 죽은 딸과 똑같이 생긴 자동인형을 만들어 여행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지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딸에 대한 그의 그리움이 집착에 가까울 만큼 깊었다는 반증일 겁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자식 잃은 슬픔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 아픔 이후 그의 머리카락은 급격히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을 피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잘 숨어 사는 자가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말년에 그가 지킨 신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조용한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그는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었고 유명세도 귀찮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난로가에서 생각에 잠기는 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나라 스웨덴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20살의 젊은 여왕 크리스티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데카르트에게 철학을 배우고 싶다는 여왕의 간곡한 초청이었습니다. 몇 번을 거절했지만 여왕은 군함까지 보내며 그를 모셔가려 했습니다. 결국 데카르트는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스웨덴행 배에 오릅니다. 그것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스웨덴의 겨울은 프랑스 출신인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넘치는 열정을 가진 젊은 여왕은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업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평생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카르트에게 새벽 5시 기상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출근하는 길. 그의 폐는 차가운 공기에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나 이곳에서 겨울을 나다가는 얼어 죽고 말겠어.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하소연했지만 책임감 강한 그는 여왕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웨덴에 도착한 지 넉 달 만에 그는 폐렴으로 쓰러집니다. 열은 떨어질 줄 몰랐고 의식은 가물거렸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려는 의사에게 그는 힘겹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가게 내버려 두게. 1650년 2월 11일 새벽의 푸른빛이 창가를 적실 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4세, 너무나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유골조차 편안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스웨덴에 묻혔다가 나중에야 고국 프랑스로 옮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두개골이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재의 뇌를 갖고 싶어 했던 어느 광적인 수집가 때문이었지요. 그의 두개골은 경매장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데카르트의 뼈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정신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데카르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를 지키는 힘일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생각하는 나, 깨어있는 나의 정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야 할 만큼 귀가 어두워지셨나요?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보이시나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조금 낡았을지 몰라도 지난 세월 온갖 풍파를 겪으며 단단해진 여러분의 지혜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생각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결코 늙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